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러한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 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수단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2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 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아라라라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마랄라 가가 이 3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좀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3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뭐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이제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 옆 시각 경로에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의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주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 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 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성격, 행동,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측엽 치매, 여러 형태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치매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주의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이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치매 위험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해도 치매 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요새는 영츠하이머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젊은 세대 역시 치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요. 영츠하이머란 젊음을 뜻하는 영, 알츠하이머를 결합한 용어로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와 같은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는 한국인의 10대 질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2022년부터 우리나라 사망 원인 7위에 올랐다고 하죠. 최근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94만 명을 돌파했고 이 수치는 우리나라 61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년층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치매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절대 낫지 않고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성격, 행동,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측엽 치매, 여러 형태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치매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과 운동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치매 원인 첫 번째, 음식 섭취 시 대충 씹고 삼키는 습관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식사 시간에 몇 번 씹지 않고 빠르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를 즐기기보다는 빨리 먹는 습관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먹는 음식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천천히 먹는 습관은 과식을 예방해 줄 뿐더러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에서 다량의 침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치매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음식을 씹을 때 우리가 이 턱을 사용하게 되는데 턱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뇌에는 굉장히 많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돼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일본 기수대 연구팀에서는 음식을 대충 씹는 습관은 뇌의 혈액순환을 더디게 만들어 혈관성 치매 발병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최소 32회 이상 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치매 예방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매 원인, 입속 세균. 치매 종류 중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죽상경화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죽상경화증은 혈관 질환 중에 하나로 치주병원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즉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이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뇌의 대사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정상인의 뇌보다 치주염 관련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입속 관리와 잇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치약이 없더라도 물로 입안을 헹구듯이 자주 가글을 해주시고, 물론 식염수로 가글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수시로 자주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한국인 치매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답인데요. 우리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치매 위험률을 최대 80%까지 낮춰준다고 하고, 예전에는 신체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걷고 활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차로 이동하는 일도 많고 지하철, 버스, 대부분 앉아서 하는 직업도 많다 보니 스스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운동하지 않는 이상은 신체를 움직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치매를 떠나서 적당한 신체 활동 없이는 우리 몸에 근육을 생성할 수 없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식사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짧게라도 주변 산책을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이 많은 날은 유독 잠들기도 힘든데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얘기들 들어보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TV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겨우 잠이 들거나 깊게 잠들지 못해 우리가 수면장애로 힘들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핸드폰만 잠시 만지다가 자야지 하다 보면 벌써 새벽이 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주의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치매 위험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수면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면 전문가인 매슈워크 박사는 만성 수면 부족을 서서히 진행되는 안락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면의 양과 질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 전에 노트에 한번 적어본 후 잊어버리시고, 아니면 핸드폰은 되도록 보지 않는 것이 수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하나만 바꾼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다크 초콜릿. 건강을 생각한다면 초콜릿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굉장히 낮고 첨가물과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아 건강상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는 게 여기서 키 포인트 핵심인데,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뇌에 있는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또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다크 초콜릿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초콜릿을 구입하실 때는 카카오 함량을 꼭 확인하셔서 함량이 높은 것을 구입하셔야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첨가물량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보다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더 강해서 자연스럽게 과다 섭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시는 차. 우리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커피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녹차를 생활화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녹차에는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에 있는 노화도 막아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였을 때 치매 위험이 28%나 낮아졌고, 또 녹차나 홍차를 하루 5잔 마신 경우는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한 섭취는 또 우리 몸에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2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리류.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블루베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저한테 권하기도 하고 섭취를 하셨는데, 이러한 블루베리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러한 인지력 감퇴를 늦추고 신경 전달을 촉진시켜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고마운 과일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전문의 우마나이드 교수는 뇌가 건강하게 노화되는데 가장 좋은 음식으로 블루베리를 꼽았고, 중장년층 치매 예방 음식으로는 블루베리가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외에도 라즈베리, 딸기,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이렇게 베리류는 치매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만 잘 지켜서 매일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자, 네 번째,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 뇌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건강 관련 논문들과 각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치매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 하버드대 테시어 박사는 30년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올리브유를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8%나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고 이러한 혈관까지 튼튼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잘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엑스트라 버진을 드시는 게 좋고 열을 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드레싱, 소스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녹황색 채소. 건강한 식습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채소 섭취입니다.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채소도 제철에 맞게 골고루 챙겨 먹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잎을 갖춘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 상추는 이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엽산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은 치매 유발자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 몸속에 쌓이게 되면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을 때만이 아니라 낮은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호모시스테인이 적정 수치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뭐든지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하면 탈이 난다는 소리예요. 적정량의 섭취가 우리 몸에서도 이롭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법도 있는데요. 치매하면 떠오르는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이러한 손운동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잼잼잼 하는 거, 손끝을 치거나 주먹을 쥐었다가 하는 동작, 박수치기, 손등치기, 이러한 운동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운동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뇌 신경세포를 부활시켜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첫 번째, 명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뇌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며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생각하느라 과부하에 걸려있는 우리의 이런 뇌를 진정시켜주고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러한 명상을 실제로 뇌의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또한 명상입니다. 저도 하루 5분씩 부담 없는 시간대를 정해 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시간을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고 5분 정도만 투자해도 매일 명상을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몸이 더 찌뿌둥한 것 같고 스스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호흡을 통해 몸과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두 번째, 유산소 운동. 거창하지 않고 아무런 도구 없이 뛰거나 빠르게 걷는다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중년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하고 이런 알츠하이머는 45%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률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호흡이 가빠지게끔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관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물속에서
즉 수영장 같은 곳에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유산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욕심내서 과하게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절대 무리는 하지 마세요. 치매에 좋은 운동 세 번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40세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쳐 우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쉽게 피로해지고 신체의 전반적인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근육량이 적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우리 뇌에 더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 고강도의 운동,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셔서 시작부터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랭크,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팔굽혀펴기가 있고, 도구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가벼운 아령을 구입하셔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루 1분만 하시면 뇌 기능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요즘 들어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깜빡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뭘 가지러 나갔다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차 키를 집에 두고 차 앞에 와서야 생각난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러다가 문득 이거 너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든 적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중년 이후에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활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돼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언어 능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 뇌의 구조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 중년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뇌는 20대 때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고 30대 이후에는 이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중년부터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뇌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중년이 지나신 노년분들, 치매를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경미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노년기 분들 또한 이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게 뇌를 꾸준하게 자극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관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중에는 운동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들로 인해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인 병원 중에 하나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한국인이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신체활동 부족이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이 치매 발병 요인의 약 8.1%를 차지했고, 당뇨병과 고혈압 수치랑 비교했을 때 당뇨병은 한 4.2%, 고혈압은 2.9%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근처 공원으로 우리 모두 가벼운 산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걷기 운동이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아쉽게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치매 예방 운동은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것보다는 산보가 아니죠. 조금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심장 박동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숨이 조금 가빠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만 빠른 속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걸으면 체지방도 태워주고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 숨이 조금 가파져 오는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정도가 빠르게 걷기 운동이에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르게 걸으면서 숨은 조금 가빠오고 땀은 조금 나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양도 증가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 세포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걷기는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죠. 관절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 수영을 하면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심박수도 증가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또한 이러한 수영은 운동 강도 자체를 조절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을 시키고 이 물 속에서의 감각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도 줘서 이 수영을 꾸준히 하면 신경 가소성이 증진돼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자, 계단 오르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많이들 들어보셨던 운동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것은 하체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 심박수도 높이는데 매우 탁월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집이나 직장이든 어디든 할 수가 있죠. 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엉덩이나 대퇴사두근 이런 쪽의 근육도 강화시키고 동시에 뇌 기능도 자극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체력 향상도 되고 뇌의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치매에 좋은 운동은 그럼 유산소 운동만 있냐?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우리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이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어떤 근력 운동이 치매에 좋은지 추천하는 운동들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은 저항 밴드 운동이에요. 저항 밴드가 뭔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저항 밴드라는 건 주위 생활용품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고무 탄성이 있는 밴드인데, 쉽게 말해 노란 고무줄이 굉장히 크고 두껍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밴드도 가격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실은 요가나 체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 밴드를 활용하면 근력 운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은 팔과 다리, 복부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도 있고 또 관절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이 밴드 하나면 간단히 할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정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운동법을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강화시키고 우리 뇌의 신경 연결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운동이죠. 아닌 분들도 한 번씩은 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스쿼트는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예요. 이 스쿼트는 하체 운동으로 전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인데, 이 하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뇌와 신경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와주게 돼요.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스쿼트는 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체뿐 아니라 코어와 상체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뇌는 여러 근육과 신경망을 동시에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스쿼트도 본인의 몸 상태, 관절 상태, 근육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쿼트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도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바른 자세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꼭 바른 자세로 하루에 10회, 20회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늘려가면서 천천히 스쿼트를 실천하면 우리 하체 근육과 함께 체력 향상과 뇌기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이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있는데 바로 손운동, 균형운동, 글쓰기를 통해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은 손운동이에요. 손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하는 잼잼 있죠. 이 운동이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뇌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손 운동에는 예를 들어 뭐 그림 그리는 거, 또 뇌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 뜨개질, 바느질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손으로 하는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한 이 손운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활동은 균형 운동이에요. 이 균형을 잡는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한 발로 서기, 태극권 같은 거고도 막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서서 하시죠. 이 태극권 같은 이런 운동들은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또 뇌도 자극해줘요. 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코어도 같이 기를 수도 있고 공간인식 능력도 향상되고 치매 예방뿐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노년분들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글쓰기입니다. 이 글쓰기는 우리 뇌의 창의성, 기억력, 집중력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인데요. 일기쓰기나 창작쓰기, 글쓰기 이런 걸 통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펜을 잡고 글을 쓰는 데는 손의 미세한 근육까지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섬세한 영역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글을 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혹시 일기나 글쓰기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시집이나 문구를 따라쓰기,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도 주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무엇을 써야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치매에 좋은 운동과 활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치매를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3살 뻘은 8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버릇을 들여놓으면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치매에 안 좋은 습관 꼭 알아두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매 발병을 가속화시키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집 안에만 있기예요. 우리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면 신체와 정신이 모두 늙어요. 활발하게 자극을 받질 못해요. 외출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니 가급적이면 집에 있지 말고 자주 나가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습관은 가공 탄수화물 섭취예요. 빵, 떡, 과자, 국수 이렇게 가공된 탄수화물 음식은 혈당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촉진시켜서 뇌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뇌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또 가공 탄수화물 식품들이 입에는 맛있죠. 근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꼭 몸에 좋은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건강한 식사를 통해 우리 뇌를 보호하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